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자녀 학교폭력 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여론을 살피고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혁신위원장 낙마의 후폭풍을 겪고 있는 민주당 상황은 어떤지 정치권 쟁점들 각설하고 시즌2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서용주 대변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역전세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시장의 경고 등이 켜졌는데요. 오늘 경제본부에서는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님과 함께 현재 부동산 시장 현황 어떤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1부에서는 한입뉴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8일 목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1부 시작하기 전에요.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식사 마치시고 듣고 싶은 마지막 노래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됩니다.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모바일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 방송 물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분야의 명품 컨텐츠 함께 마련돼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늘 첫 번째 소식은 약간 좀 우울한 걸로 일부러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어쨌든 오늘 단신이지만 사고 소식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부터 체크해 보죠. 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이 지하철 분당선 순회역 2번 출구에서 그 상해 엘리베이터가 뒤쪽으로 역주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출근 시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CCTV 영상을 보니까 상행선, 그러니까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시민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정지하더니 바로 뒤로 역주행하는 겁니다. 그 속도도 빨라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서 있던 시민들이 넘어지면서 막 아래도 깔리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아수라장 아비규환 그런 상황이었고 14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네. 다행히 11명은 뭐 그 현장에서 조치를 받고 귀가를 한 그런 상황이고 가벼운 찰과상 정도셨군요. 네. 3명이 뭐 허리와 다리 등에 상처를 입어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영상 잠깐 봤는데 네. 한 분이 꽈당하고 뒤로 좀 넘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좀 아찔한 상황이었고요. 네. 근데 이 에스컬레이터가 한 달에 한 번 점검은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겠죠. 지난달 10일에도 점검이 있었고 뭐 이제 이번 달 10일쯤에도 점검이 예정돼 있었는데 지난달에 점검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고가 난 걸 보면 누가 수동 작동한 것도 아니고 네. 결국 기계적인 결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사고 원인 빨리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네. 재발 방지책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무섭네요.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도. 네. 에스컬레이터가 생각보다 근데 이게 고장이나 사고가 많아가지고 네. 이게 관리 주체의 문제도 사실 항상 대두가 됩니다. 조금 철도공사를 했는데 직접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이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이런 예. 부분이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갈 때 원래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손잡이 잡고 그렇죠. 전방 주시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위험에 좀 대비한 그런 동작을 취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에스컬레이터 탈 때 휴대폰을 보거나 네.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대비가 좀 안 된 부분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꼭 어쨌든 옆에를 잡는 게 되게 그렇죠. 중요하겠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그 윤석열 정부에서 안보 전략을 5년 만에 개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일본에서 안보 문서를 개정해서 한국에서 논란이 크게 된 바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한국에도 그와 비슷한 문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 안보 전략의 골격을 담은 최상위 지침서, 네. 국가 안보 전략. 이번에 제목이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증축국가라는 제목으로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가 현재 국제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최대 현안은 또 뭘로 보고 있는지, 안보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방향성이 이제 전체적인 틀로서 제시된
배치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 네. 이번에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이 안보 전략 5년 만에 개정이 됐습니다. 네. 주요 내용을 보면요. 일단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사실 안보 전략을 펴냈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북한과 직접 대화한다. 직접 대화한다. 주도적으로 직접 대화를 해서 여기에 이제 주변국들, 뭐 중국, 미국 등의 협조를 좀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일종의 우리가 운전자론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평화 프로세스가 조금 중심이 되었었는데 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없어졌고요. 사라졌어요. 대신 이번 정부에서는 일단 북핵이 최대 위협이라는 강조가 들어갔고 네. 이런 전제하에서 한미일 군사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좀 유도하는 방향으로 네. 압박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정부의 핵심 키워드였던 종전선언, 평화협정 모두 지워졌습니다. 두 개를 한번 구분해서 봐야 될 텐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렇습니다. 네. 두 개 다 모두 삭제가 된 것이죠. 두 개 다 삭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왜냐하면 이전 정부의 이제 핵심 전략이었는데 네, 그쵸. 일단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종전선언을 먼저 이끌어내고 그 이후에 이제 주변 국가들, 특히 이제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들, 미국, 중국 등을 다 포섭해서 평화협정까지 가겠다는 게 최종 목표였는데 네. 일단 현 정부에서는 그게 좀 현실성이 낮은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면한 북핵 위협을 조금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눈에 보이는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쓴 서문에 보면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국가안보는 더 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썼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대화를 한다거나 좀 수세적인 입장보다는 공세적인 전략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고요. 북한의 핵 대량 살상 무기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면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다. 그러면서 한국형 삼축 체계로서 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겠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삼축 체계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킬체인 같은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네.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을 포함해서 탐지하는 능력도 들어가고요.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때부터의 보관을 보면 이 공격할 기미가 보이면은 이게 이제 선제 타격이라는 말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네. 공격할 의도가 보이면 사실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지도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작년 8월에 밝혔던 담대한 구상도 이번 전략에 잘 녹아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이라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선핵 포기 후 지원이라는 말로 요약이 되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나갔던 게 핵 포기 관련 대화에 나서기만 해도 우리가 경제 지원을 파격적으로 해주겠다는 내용이라서 담대한 구상이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그래서 담대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안보 전략에서 보듯이 우리가 군사적으로 공세적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관점이 잘 녹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민주당 쪽에서도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본인들이 만들었던 문서를 개정한 거지만 뭐 개정했다고 반발할 수는 없을 거고 좀 바뀐 핵심 포인트가 조금 더 뭐랄까 위험하다는 일단 생각이 있을 것이고요. 네. 이런 군사 대결만 부각되는 것이 과연 우리 안보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던 담대한 구상이 과연 그 지난 1년 동안 어떤 성과를 거뒀느냐. 사실상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고 오히려 북한은 발표 직후에 거부하지 않았느냐. 뭐 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한다는 부분도 좀 빠졌다는 보도도 네. 있고요.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한 비핵화로 바뀌었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독도 문제나 역사 왜곡 대응에 대해서 단호하게 일본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부분도 빠졌다라고 해서 네. 확실히 두 정권 사이의 어떤 정치 철학의 차이가 대조적으로 네.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게 이제 정부마다 각자 이제 각 정부가 추구하는 그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뭐 예상했던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동아시아 외교 부문도 봐도 네. 한일 관계 개선 성과를 강조한 이런 부분들 이번에 잘 확인할 수가 있었고 네. 또 이 동아시아 외교 부분에서 나라 순서 이것도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쵸. 이번에는 일본, 중국, 러시아 순서로 배치가 됐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순서로 이렇게 가까운 나라를 꼽는 모습이었는데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변화가 있는 모습. 결국 한일 관계 개선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침서가 바뀌는 건 사실 이해는 하는데 저는 그래도 한 전략이라고 하면 유통기한이 한 10년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년마다 이렇게 바뀌면 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그냥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말의 인플레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어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함 관련한 그 민주당발 논란이 이제 그 다음 뉴스가 또 들어왔네요.
권칠승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됐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권칠승 이 대변인 윤리에 제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권 대변인의 이제 발언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5일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9시간여 만에 사퇴한 이래경 이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의 이 천안함 자폭 발언 네. 이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지금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서 무슨 낯짝으로 그러냐. 네. 너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제 상당히 부적절한.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기자들 귀에 들어가서 이제 보도가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권 대변인이 기자회견 열고 사과를 했어요. 아, 사과를 했습니까? 그래서 사과를 네. 했는데 공당 대변인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천안함 장병 유족들을 비롯해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 드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천안함 생존 장병인 전준영 씨가 네. 권 대변인을 항의 방문했거든요. 네. 그래서 비공개 면담을 했는데 여기서 권 대변인이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전준영 씨가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니 실수했으면은 함장님께 전화해서 개인적으로 실수했다. 또 상처받았으면 죄송하다. 이렇게 연락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권 대변인이 오후에 최 전 함장을 직접 만나서 사과할 만나서? 예정입니다.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뭐 이런 뭐랄까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윤리위에 제소를 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 제소를 했고요. 징계안 제출하면서 장동영 원내대변인 뭐라고 했냐면 권 대변인이 천안함 함장과 용사들에 대해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원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을 시켰다.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서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 대변인을 향해서만 이렇게 지적한 게 아니고 네. 특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이재명 대표가 공개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이 희대의 망언을 한 권 대변인의 당직을 박탈하는 거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중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도 요구를 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이걸 중징계 아니 뭐 징계 수위는 뭐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표까지 공개 사과를 하는 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뭐 많이 들어본 전례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정치적 공격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또 어쨌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사과를 해서 그 유족들이나 생존 장병들의 마음의 상처를 좀 조속히 위로하거나 사과하는 뭐 모습을 보인 거는 뭐 늦었지만 잘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어쨌든 민주당은 계속 이제 뭐랄까 그 바람잘 날이 없네요.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사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논란의 시작점이었던 이 이래경 명예이사장 네. 그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다가 사실 하루 안에 사퇴를 한 9시간 만에. 상황인데 네. 그 이래경 이사장의 발언에서 지금 이 권칠성 대변인 논란까지 번진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사실 국민의힘에서 사퇴를 그 사과를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하는 부분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좀 주도적으로 이 이래경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데리고 오려고 데려왔으니까. 했던 것 아니냐. 네. 이런 논란도 있는 것이고 또 당내에서도 너무 급하게 인선을 해서 사실 지도부조차도 이 이래경 이사장에 대해서 좀 검증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 지금 조금 더 곤혹스러운 부분은 네. 이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까지 거론을 했고 여기에 또 장경태 최고위원이 결국에는 속내가 나온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 사퇴가 목적이라서 이 당의 혁신기구 쇄신까지 걸고 넘어지는 것 아니라고 맞받아치면서 조금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다음 혁신위원장 인선입니다. 그렇죠. 결국에 후임자를 다시 모셔오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그래요. 그렇죠. 어제 이제 김영진 의원이 후임 인선에 대해서 한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김영진 의원. 그렇습니다. 네. 고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 고난한 일을 하려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좀 토로를 했어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일단 다음 총선 안 나오겠다고 한 뭐 우상호 의원이나 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전현희 권익위원장까지 거론이 된다고 하는데 네. 이미 우상호 의원은 고사하는 의견을 표명을 했다 그러고요. 이미 한번 뭘 또 했었잖아요. 했어요. 또 네. 비대위원장 했기 때문에 네. 또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익위원장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차기 행보가 뭐 내년에 총선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 그리고 현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 표명이 좀 어렵죠. 그렇죠. 의견 표명한 적은 없지만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네. 예상이 나옵니다. 혁신위원회는 참 늘 뭐 성공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다 알아서 아무도 안 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이긴 네. 한데 사실은 뭐 이래경 이사장 급하게 했다고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3주나 끌어가지고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절을 했었겠어요. 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결국에 이래경 명예이사장의 이런 발언이나 이게 글 같은 것들 제대로 스크린이 안 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민주당 실무 차원에 어떤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떤 소통 같은 게 잘 안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검증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안을 들여다볼 때 사실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다방면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데 왜 그게 안 됐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 의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래경 명예이사장 인선부터 뭐 다음 혁신위원장 누가 할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른바 뭐 친명계, 비명계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 교환, 뭐 쉽게 뭐 편하게 표현해서 의견 교환이지 사실상 어떤 뜨거운 공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그 있습니다. 전까지 논란이 좀 적고 네. 당내에서 두루 신망이 있는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인선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급선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래경 이사장 관련해 가지고 기자들 만나 가지고 결과에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당대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무한 책임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는 의원들의 지적과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장 표명과 앞으로의 뭐 거취 표명 얘기까지 답하라, 이런 의원총회 그 장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박정호 기자님 보시기에 누가 혁신위원장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외부 인사보다 내부 상을 좀 잘 아는 인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요. 좀 검증이 된 인사가 혁신위원장으로 와야, 네. 지금 처음에는 실패했다고 하지만은 두 번째도 실패하면 이건 또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제대로 혁신할 생각이 있느냐, 그렇죠. 그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검증된 인사, 당내 인사, 당을 좀 잘하는 인사가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이름들은 계속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뭐 다 거절했거나 안 되고 있거나 다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가기 전에요.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잠시 후 1시 반부터 열릴 집회 관계로 세종대로 서울역 방향으로 동화 면세점 앞 하위 4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여의하류에서 동작대교, 또 성수대교와 청담대교 사이 밀리고요.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작업 중이니까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가양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는 남단 부근 3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고요.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부터 송내 사이 정체고요. 소래터널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서하남 일대 정체고요. 더 가서는 구리 영업소 화물 하이패스 차로에서 난 사고 때문에 강일부터 사고 여파받고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는 속리산 휴게소 부근에서 많이 막히는데요. 2차로에서 하는 작업 영향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용산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대통령실에서 온라인 토론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이 선언 네. 관련해 가지고 그 전에 국민 의견을 들었던 그 방식으로 집회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겠다. 저희가 한번 짚었었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 몰랐다. 네. 네. 그래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민 제안 홈페이지 국민참여 토론 게시판에 올려서 네.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건데요. 대통령실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집회 소음 너무 심해가지고 대통령실 주변에 살기 어렵다는 분들도 있다. 네. 그러니까 국민 생각을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으로 뭐 최고 소음 기준을 낮추고 네. 측정 방식을 변경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뭐 지금 국민 생각을 들어보겠다고 했지만은 뭐 집회 소음 규정
아니면 집회금지 도로 관련 시행령 개정은 이미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뭐 효용성이 있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지난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실 집회가 앞에서 집회가 계속되니까 경찰은 계속 금지 처분을 했었거든요. 이게 재판으로 이어졌잖아요. 다 기각됐을걸요. 그렇습니다. 아마. 네. 패소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대통령실도 시행령으로 좀 법을 우회하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지금 야간 집회와 시위와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나 한정위헌된 부분이 몇 년째 국회에서 개정이 안 되고 그렇죠. 있어서 어쨌든 야간 집회 시위가 지금 가능해진 상황이 좀 있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집회 그 금지 장소가 사실은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를 무조건 안 하게 하겠다는 걸 이제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사실 제가 변호사로 봤을 때 그 부분도 좀 위헌적 요소가 짙어서 법이 개정되더라도 근데 이건 양당이 좀 문제인데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 사저도 100m 무조건 금지로 이제 두 개를 같이 딜을 쳐서 이렇게 행안위는 지금 통과를 한 걸로 작년에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헌법재판소 판결을 좀 수용해서 예외적인 허용 사유를 이제 잘 이제 설치해가지고 법을 좀 정교하게 만들어야 될 텐데 박정호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소음 문제는 또 뭐 시행령 부분이라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텐데 이봉영 연구원님 엊그저께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의 설문조사는 약간 바이어스, 그러니까 편향성이 있을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항상 사실 온라인 설문이라는 게 물론 편의적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가 일단은 확보가 안 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런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버리면은 그 정치 권력이 하는 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호응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항상 과학적인 조사방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조금 더 과학적인 왜냐하면 이제 통계학이나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은 학문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좀 참고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 방식을 용산이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봉우 연구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그 한국노총 경사노위 중단 선언 얘기가 좀 있는데요. 지금 광양에서의 강경 진압 이후에 한국노총이 굉장히 강경 모드로 좀 돌아선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먼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말씀 잠깐 인용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노동자 전체를 적대시하며 탄압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경사노지 사회적 대화의 전면 중단을 선언합니다. 노동계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서 더 이상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한국노총의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네, 민주노총 아니고 한국노총 위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한국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취임한 상황에서 네. 한국노총 위원장의 이런 발언 사실 정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고 일단 한국노총 입장을 먼저 좀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대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후 긴급 중앙집행위를 열고 한국노총이 결정을 한 건데 이 경사노위를 뭐 지금 참여 중단 선언을 하기로 했지만은 완전히 탈퇴할지 여부는 김동영 위원장 집행부에 위임을 하기로 했어요. 네. 이거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참여 중단 선언이 뭐 이 탈퇴랑 거의 뭐 맞먹는 그런 파급력을 가져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결정에는 윤석열 정부의 이 광양에서 있었던 네. 이 산별노조 간부 진압 사건 이게 좀 방아쇠가 된 상황이고요.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공농성 중이던 이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제 곤봉을 내려쳐가지고 김 처장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끌려 내려온 다음에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영상이 퍼지고 난 다음에 뭐 여론이나 이런 걸 좀 한국노총이 보면서 지금 뭐 투쟁할 때다 이런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전면 투쟁을 선언했고 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결국 이 정부와 노동계와의 갈등 이 전면 대결 양상이 이게 민주노총과 정부의 싸움으로 맨 처음 보였는데 지금 민주노총에 한국노총이 더해져 가지고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그럼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 그러면서 설득을 좀 하려는 모양을 보였고 네. 그리고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 어제 입장문을 내서요. 한국노총을 좀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을 이유로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중단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사회적 대화는 경제 주체의 책무로서 정쟁의 대상이나 특권일 수 없다라고도 비판을 했는데 이러한 비판과 뭐 설득 노력, 지금 설득 노력이 사실 있는지도 노조 입장에서는 사실 네. 별로 동의하지 않겠지만은 이런 게 양대 노총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 69시간 그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뭐 노조 회계를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라는 네. 것도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그렇죠. 추진 중이고 건설노조 대대적인 단속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건 민주노총이지만 네. 사실 사망자까지 나온 것이고 네. 이번에 유혈지진화까지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법치를 요구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해 또는 쟁의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 경사노위나 정부가 대화를 중재하려고 노력했느냐, 얼마나 우리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조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 광양제철소 네. 이 금속요리원 김준현 사무처장에 대한 이 고공농성 유혈 진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 이 포운이라는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지금 1년 넘게 농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네. 이게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넘어가면 2020년부터 사실 이게 쟁의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기나긴 쟁의 기간 동안 이 경사노위가 중재 노력을 또 안 했던 게 아닙니다. 네. 2020년 5월에는 이 노사 간의 중재를 이끌어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포운이라는 하청업체가 원래는 이게 5개로 분사를 해가지고 그 매각되는 회사를 이렇게 사가지고 설립되는 회사인데 그 과정에서 원래 한 회사에서 동료들이 하던 일을 5개로 분사를 해버리니까 네. 노조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경사노위가 2020년 7월에 중재를 했어요. 되도록이면 일을 원래 같이 하던 거니까 업무 자체는 같이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운에 이 업무들을 다시 합쳤는데 그 과정 그 이후에 또 다시 이 업무를 합치는 과정에서 그 동안의 뭐 위험성에 따라서 일이 나눠지고 네. 또는 이게 숙련도에 따라서 일이 나눠지고 급여도 있고 직급도 이러는데 이런 걸 상관없이 다 또 노동자를 섞어버린 겁니다. 또 임금이 2018년 수준으로 동결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쟁의가 발생했는데 이 이후에는 정권이 바뀌었죠. 근데 그런 사이에 경사노위나 정부에서는 중재 노력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대화 노력이 얼마나 있었느냐를 꼭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전문가시네요. 이 언론에서 네. 이 김준현 사무처장이 왜 고공농성에 갔는지가 사실 잘 보도가 그 주목이 안 되고 원인에 있어서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잘 나서 저도 이제 끊지 않고 경청을 했습니다. 그 뭐 경사노위 연장 교체 검토 카드 얘기도 있는데 사실 뭐 직접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노총은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또 폭력 시위에 대해서만 좀 더 문제의식을 느끼신 분은 지방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인사 조치를 수반해서든 어쨌든 대화가 다시 좀 재개될 수 있어서 좀 변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네, 다음은 용산인데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옆에 용산구청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출근을 오늘부터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 구청장이 어제 이제 보석이 받아들여져서 풀려났잖아요. 네. 근데 보석을 신청하면서 공황장애 같은, 어떻게 보면은 아프다, 몸이 이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풀려난 바로 다음 날 출근을 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 잠시 그 현장 영상 분위기를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어디에 출근한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159명의 주먹을 물고 온 자가 어디에 감히 출근한답니까? 어디에 감히 용산구청에 들어온단 말입니까? 일간의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10월 19일 그만둬야 될 사람이 어떻게 감히 또다시 이 자리에 들어온단 말입니까?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네, 그 유가족 분의 목소리를 좀 듣고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실은 박 구청장이 출근을 하는 걸로 예상이 네. 되니까 유족들 또 시민단체 제 회원분들이 그 앞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구청 앞에 모여가지고 출근 저지하겠다.
또 구청장과의 면담을 하겠다라고 모였는데 오늘 8시부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박 구청장이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그러니까 정말 이른 시각에 이미 출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유족들이 알게 되면서 네. 구청장실에 이제 올라가서 면담을 요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구청 직원들이 막아서면서 한당은 대치 또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 열어서 유족들이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강조를 한 그런 부분들인데 박 구청장 어떻게 보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심 판결이 6개월 안에 안 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거 뭐 재판부가 판단해서 보석 신청 받아준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공소 사실을 박 구청장이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석방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맞는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족들한테 뭐 사과나 뭐 아니면은 면담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유족들이 박희영 구청장 출근을 막아내겠다 이렇게도 선언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특별법 요구도 하고 있고 지금 봐야 될 게 많은데 보석이 됐다는 건 재판 자체는 전반적으로 길어질 것 같은 그렇습니다. 추이여서 이 네. 문제도 이렇게 쉽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은 KBS 소식이네요. 네. 김미철 KBS 사장이 조건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철 KBS 사장이 방금 전이죠.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TV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철회한다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이제 배수의 진을 쳤다고 봐야겠는데요. 네.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게 문제라면 내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 대통령께서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신료를 지금 통합징수 방식에서 분리징수로 바꾸게 되면은 이 공적인 재원이 6분의 1 토막이 나기 때문에 네. KBS의 정상적인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KBS에 맡겨져 있는 다양한 공적 책무를 아마 이행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 이유를 댔고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KBS가 참여하는 이 수신료 징수 방안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 지금까지 그런 공론화 과정이나 대화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좀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거 아니냐. 사회적 대화를 좀 나서 달라.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네요. 네, 김희철 사장이 사실 임기가 내년 12월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4 내년 맞나요? 네. 네. 2024년 12월까지니까 1년 반이나 남았는데 네. 이 분리징수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 KBS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 보고 일종의 배수의 진을 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박정호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불충분한 여론 수렴이었다라는 지적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구성원들의 목소리나 구성원들의 논의 과정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전제가 돼야지 이 수신료 문제, 이 징수 방식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에 뭐 맞는 그런 결과 나올 것 같고요. 수신료 문제는 사실은 40년간 이어져 온 여러 가지 이제 공방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신료 문제까지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KBS 공식 입장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도 사회적 공방이 어떻게 다뤄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본부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디저트송을 이제 발표해야 되는데요. 0548님이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조지 윈스턴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소시적 경양식 레스토랑이나 음악 감상실에서 많이 들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깨닫게 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했던 조지 윈스턴의 캐논 변주곡 디저트송으로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조지 윈스턴 이 연주자죠. 자연주의 음악가가 어제 사망했고요. 네, 300만 장 중에 100만 장이 한국에서 팔렸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한국민이 사랑했던 조지 윈스턴의 캐논 변주곡 듣고요. 네,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천생연분에 보리 개떡이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 해도 다 제 짝이 있어서 보리개떡을 먹을 망정 의좋게 산다는 의미죠. 보리개떡이란 말에서 개떡은 높게나 낮게 보리뼈 따위를 반죽해서 아무렇게나 둥글럽적하게 만들어 찐 떡을 말합니다. 또 이 설명에서 나온 높게는 밀가루를 채로 치고 남은 찌꺼기고요. 낮게는 메밀을 갈아 가루를 체에 쳐내고 남은 속껍질을 말합니다. 이 설명만 보더라도 개떡의 재료로 쓰이는 것들이 그렇게 질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개떡이란 표현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못생기거나 나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개떡이라는 말에서 앞에 붙은 개는 야생 상태에 또는 질이 떨어지는 그리고 흡사하지만 다른 이런 뜻을 더하는 접두사입니다. 비슷한 예로 개금, 개꿀, 개살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금은 산소와 화합해서 금빛을 띤 흑음모를 이르는 말인데요. 금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금이 아닌 별 쓸모가 없는 광물입니다. 또 접두사 개는 헛된 쓸데없는의 뜻을 더할 때도 있는데요. 개꿈, 개죽음 같은 것이 그 예지요. 여기서 개꿈은 꿈속에 개가 나온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내용도 없이 어수선하게 꾸는 꿈을 가리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경기 북부에 이어 강원 영서 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북쪽에서 형성된 비구름이 점차 북동진하면서 낮부터 서울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차츰 중부와 경북 북부, 경북 서부 내륙까지 확대하겠고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 영서의 빗줄기가 밤사이 굵어지면서 시간당 20에서 30mm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북부에 10에서 50, 수도권은 많은 곳이 60mm가 넘게 오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경북에 5에서 20, 내일 새벽엔 전라권에도 5mm 정도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만큼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과 제주 26도, 대전, 광주, 대구 29도, 강릉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공기질은 깨끗하지만 비구름의 영향을 적게 받는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주말엔 중부지방과 전북에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1.6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KBS 김의철 사장이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방침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며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판해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칠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양대 노총 청년 노동자와의 노동정책 간담회에서 노동 탄압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며 현 정부와 집권 세력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어제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오늘 구청장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도 성남시 분당선 순회역의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1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출근 시간에 벌어진 사고로 혼란이 더 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첫 번째 소식이 북극 기후위기 관련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새하얀 얼음, 바닷물이 얼어서 생기는 해빙인데요. 이제 대부분이 바다로 이루어진 북극은 많은 양의 해빙들로 덮여 있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곳이지만 북극의 온난화는 전 세계 평균보다도 2배 이상이나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멸 시기가 이거는 당초 예상보다 한 10년 당겨진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북극 증폭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날씨가 빠르게 더워지니까 북극의 해빙들도 급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극 해빙의 면적은 일반적으로 9월에 그러니까 여름 초에 가장 작은데 온난화로 인해서 그 면적이 지난 40년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계절이 시기와 상관없이 1년 내내 북극 해빙이 줄어들고 있는 게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을 지금보다 더 줄이는 노력을 한다고 해도 2050년에는 아예 소멸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심각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예상보다 빨라진 북극 해빙의 소멸이 북극 지역뿐만 아니라 단순히 북극뿐 아닌 전 세계적으로 인간 사회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입니다. 물이 많아지고 뭐 기후가 달라진다.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뭐 벚꽃이 빨리 피고 갑자기 한여름에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것도 해빙이 줄어들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파와 폭염 그리고 폭우와 같은 이상 기후가 훨씬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고요. 뭐 시베리아 지역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지구 온난화가 훨씬 증폭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사실 해빙하면 뭔가 그러니까 바다의 얼음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저는 이제 뭔가 얼음이 녹는 걸 해빙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 해빙 무드 뭐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약간 네. 한문이 다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거에 이제 뭐 원인 분석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솔루션이 있을 텐데 네. 지금 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봤더니 해빙 감소의 원인을 이제 다중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3가지 위성 관측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는데 인위적인 온실가스의 증가가 원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은 온실가스다. 네, 그럼 온실가스를 당연히 줄여야겠죠. 조금 더 강력하게 탄소를 저감시켜서 1.5도 온난화 목표를 이루게 된다면 북극 해빙은 남아있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2050년을 목표로 열심히 또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네, 참 이게 개인의 노력보다 사회 구조적인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네, 어쨌든 지구는 계속 경고를 저희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거기에 얼만큼 화답하고 있는지는 저조차도 의문스럽네요. 네, 다음 소식이네요. 그 안경원 밖에 쓰러져 있던 노인에게 이제 금전적 이유로 노인이 치료를 못 받는다고 하자 치료를 하도록
도와준 안경사의 미담이 전해지고 있다고요? 네, 오랜만에 따뜻한 소식인데요. 당시 CCTV 영상에서는 한 노인이 건물 안으로 휘청거리면서 들어온 뒤에 주저앉았다가 벽을 짚는 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힘있게 문을 열고 들어온 노인은 일어서려고 하지만 잘 일어서지지 않고요. 이내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고 손으로 머리를 짚거나 고개를 숙이는 등의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를 힐끔 보기는 하지만 그냥 지나칩니다. 이때 안경원을 운영 중인 안경사 김민영 씨는 갑자기 나와서 노인에게 다가갑니다. 김 씨는 왜 저러나 싶어서 봤더니 표정이 너무 안 좋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시고 계시더라.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라고 당시 심정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노인이 정신이 들자 김 씨는 왜 이러고 계시냐 그러면서 병원을 가자라고 말을 했는데 노인이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김 씨는 다시 매장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돌아가나 싶었는데 손에 현금 20만 원을 챙겨서 노인에게 다가가 건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 목숨이 우선입니다. 이 돈 안 갚으셔도 되니까 먼저 치료 받으시라 하면서 노인을 설득했고요. 노인은 사장님에게 어떻게 그러냐 꼭 돌려드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떠납니다. 김 씨는 이제 조금만 더 지체했었어도 어르신에게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설명을 구급대원에게 들었다고 해요. 아, 불렀군요, 구급차를. 네. 그렇게 노인은 3박 4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어서 봤는데 6인실 방에 저 혼자 앉아 있는데 안경원 김 사장 생각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더라.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 어떻게 생명부지인 사람에게 하면서 눈물을 닦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며칠 뒤 퇴원을 하고 병원을 나온 뒤에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바로 안경원이었습니다. 네, 노인은 하숙비 낼 돈으로 20만 원을 다시 찾았고요. 거기에 감사의 마음을 표시할 조그마한 케이크와 손편지를 준비해서 안경원 김 사장에게 갖다 드렸다고 해요. 노인은 사장님에게 너무 감사드린다고 자꾸 눈물이 나고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상치 못한 손님의 사장님도 다시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저는 사실 꿈도 안 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돈을 돌려주시더라. 제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너무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듣는 훈훈한 미담이긴 한데 사실 제도적으로는 이 긴급복지 시스템이 있긴 있거든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될 텐데 아마 이제 그런 제도들이 잘 안 알려져 있고 네, 오히려 수급자인 분들은 약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아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쨌든 아프고 이렇게 뭐 본인이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위축되니까 이러다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어쨌든 복지 시스템이 조금 더 확충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들어봅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이제 한국에서의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에 외국에서 동향을 기울이고 있다. 네. 1973년에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를 도입한 홍콩 언론은 한국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결국 임금 수준 그리고 문화 장벽이 제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홍콩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라는 외신이 있는데 지난달 21일에 한국은 동남아시아 가사 노동자를 원하지만 그들이 환영받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저임금을 앞세운 한국 내 논의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이 한국 정부의 예상대로 자국인보다 낮은 최저임금 이하에서 형성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꼬집었는데요. 실제로 15에서 20년 전만 해도 한국계 중국인들이 식당에서 서빙을 많이 했는데 임금이 한국인 근로자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이들의 모습을 다소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했던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의 월급은 한 약 50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인데 하지만 이 월급 외에도 식비나 휴일 근로수당, 의료비 등을 지급해야 했고요. 이 외에도 노동부의 예치금이나 업체의 중개료도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초기 비용과 숙식 제공을 제외하더라도 이 가사노동자 한 사람당 매월 현금성이 더 드는 구조를 볼 수 있었는데 싱가포르 기준으로요? 신문은 여기에다가 더 덧붙였습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이 어디에 거주하게 될지 정부의 언급이 없다고 지적을 했고요. 홍콩이랑 싱가포르는 그 밖에 고용주가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사생활이 보장되는 숙소를 무료로 제공할 것을 의무화했고 홍콩은
경은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방을 제공해야 하고 환기, 채광, 냉방 시설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주가 숙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외국인 가사 노동자가 높은 한국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고 반대로 또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게 아이를 맡길 30대 부부 가운데 별도의 방을 제공할 수 있는 이들이 또 얼마나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문화적인 균질성 이야기를 하는데 네. 문화적 균질성 역시 제도 안착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앞서서 제도를 도입했던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경우에는 영어로 가사 도우미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 전체의 또 수용성이 다소 높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저항감이 크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홍콩과 싱가포르는 다양성에 이제 이게 좀 일반화돼 있는데 그렇죠. 한국이 과연 그럴 거냐? 네. 한국 같은 경우 사실 가사 도우미 분들이 대부분 이제 제중 동포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한 경우가 많았고 일부에서 이제 필리핀 그렇죠. 이제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지금 이분들이 갑자기 근데 새로 들어온다고 해서 그분들 이미 시장에 있는데 새로 들어온 분들만 최저임금 이하로 줄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그것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저는 최근 흥미롭게 본 게 노동연구원 쪽 발표였는데요. 이제 홍콩, 싱가포르가 이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홍콩, 싱가포르도 우리 못지않게 저출산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간다고 해서 저출생이 또 해결되느냐? 이건 또 별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확장할 수가 있군요. 네, 좀 드네요. 네 번째 소식은 한국은행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근데 동전을 빼돌렸다고요? 네, 전 한국은행 직원 A 씨는 지난해 3월에 지폐를 동전으로 바꿔서 특정 연도의 동전만 수집하는 B 씨를 알게 됐습니다. B 씨에게 희귀 동전을 팔면 너 돈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공모한 건데요. 당시 고가로 판매되던 2018년에서 2019년도 제조 동전을 구해달라는 B 씨의 요구에 따라서 이 직원 A 씨는 제조 순서대로 출고하는 선입 선출 규정을 깼고요. 2017년도 제작 동전보다도 더 먼저 B 씨가 요구한 동전이 발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 관련 명의의 당좌 예금을 개설하도록 하고 2,400만 원을 100원화로 인출 신청해서 동전 24만 개를 확보했는데요. 이익의 액수가 대단합니다. B 씨가 A 씨로부터 전달받은 동전 중에서 희귀 동전을 팔아 거둔 이익은 무려 약 1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2,400만 원 들여서 1억 8천만 원이요? 굉장하죠. 이 중 B 씨는 A 씨의 목으로 약 5,500만 원을 그리고 전달합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뭐 특가법상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과 6개월 그리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약 4,331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고요.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겸 화폐 수집상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아니 뭐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신기한 게 2018년, 19년 동전이 얼마 안 된 건데 그렇죠. 이게 희귀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현금 발행량이 줄어들어서 이런 건지 이런 것도 화폐 전문가를 나중에 한번 모셔보고 재밌겠네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얼굴이 굉장히 편해 보이십니다. 네, 아유, 참. 저를 약간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김진우 변호사님 조금 좀 힘들어 보이시기도 하고. 네, 이 자리가 무게가 좀 세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참 뭐 묵직한 뭐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참 한결 편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진행하셨던 전임자와 잠깐 스몰 토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할 얘기가 많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 얘기입니다. 뭐 아들 학폭 연관성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력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자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두 분한테 이제 키워드를 한번 저희 제작진에서 사전에 좀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동관 내정설 어떻게 보냐? 했더니 장성철 소장님께서는 한상혁 아들의 학폭 의혹이었다면이라고 남겨주셨고요.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후한무치 이렇게 주셨습니다. 장 소장님부터 이 어떤 의미인지 좀 해설해 주시죠. 저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계신 의원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한상혁 후보자. 한상혁?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2019년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당시에 한상혁 후보자가 자녀 학폭 의혹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가만히 있거나 아니야 적임자야라고 생각을 하시겠냐고요. 네. 분명 이거는 부적절한 인사다. 이건 안 된다. 국민 감정을 거스르는 거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 되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편이라고 우리 진영 사람이라고 과거에 대한 잘못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방어하거나 잘못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국민들은 분노를 했고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된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국민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아직 뭐 청문회 과정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이 부분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정 철회를 촉구한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직 공식적으로 지명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서영주 부대변인. 네. 뭐 후한무치란 말은 너무 많이 하는데요. 뭐 정치권에서 정치인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전형적인 후한무치다. 너무 얼굴이 두텁고 노골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라면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냥 사퇴하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을 지금 해놨다. 물론 오랜 기간 오래전에 이제 아들의 학폭 문제지만 지금 또 학폭의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의 가슴 후벼파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너무 명백하게 들어가 있고 누가 봐도 아빠 찬스. 그러니까 좀 권력 있고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말하자면 친구를 때려서 학교 폭력을 하더라도 학폭위도 안 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빠져나가서 전학 가서 명문대를 진급한다? 지나간다? 이거는 좀 용납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이제 내정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분 자체의 태도도 그렇고 별 문제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 기억하는 게 있어요. 계속 뭐 이제 짤이 돌아다니던데 이동관 그 전 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죠. 조국 사태 관련해서. 그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에게 뭘 보고 배웠는지 안다. 이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했어요. 본인이 연자제를 주장했다. 그렇죠. 근데 본인은 또 왜 갑자기 자기한테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지. 그래서 후한무치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더 하면 민주당도 후한무치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청래 최고위원 자녀 학폭 문제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상임위원장 시키겠다고 박광원 원내대표가 의총에다가 올리고 국회 본회의에다가 올리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누구 다른 사람의 학폭을 비판을 해요. 아니 또 정청래 의원 얘기를 하는데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박광원 원내대표가 올린 것은 그건 박광원 원내대표가 하세요 한 게 아니라 과방위하고 행안위 1년씩 교체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정청래 위원장이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일부 의원들이 좀 적절하지 않으니까 좀 내려놓으세요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폭 문제는 물론 정청래 위원장에 있어서는 뭐 나름대로 해명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거와 이동관 문제는 좀 별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비판을 하려면 본인들이 도덕적인 명분을 명확히 갖춰야 한다. 근데 정청래 의원이 여기 나와서 그 얘기를 한다면 그런 비판을 받아도 되지만 서영주는 학폭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한다. 두 분이 고성을 하는 동안 밖에서 웃고 있는데 저는 떨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연자제는 안 되죠. 근데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이 학폭과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부당하게 개입했냐 아니냐 이거에 사실은 정순신 후보자한테도 논란이고 그래서 지금 정청래 의원 케이스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그냥 학폭위가 열리고 사과를 하고 뭐 다 했던 것 같고요. 이동관 수석 같은 경우 지금 요 관련해서 이제 의견이 좀 나뉘는 거죠. 나뉘는데 왜냐하면 이동관 수석이 직접 뭘 했냐 학폭이 열리고 안 열리고 해서. 근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이동관 수석이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 그러니까 하나고는 이제 하나은행에서 이제 출연한 사립학교다 보니까 재단 이사장이 하나은행장인데 김승유 회장한테 이제 전화로 이걸 좀 무마해서 전학을 좀 뒤늦게 가게 해달라라고
라고 했다는 게 이제 김승효 회장이 기자랑 통화한 내용이 보도가 지금 된 거죠. 보도가 됐었던 적을 다시 재인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 학폭의 문제가 아니라 이동관 수석이 자신의 학폭을 은폐하기 위해 뭔가 사회적인 위화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요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그런 정도면 이제 정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이 그거죠. 뭐 물론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정청래 의원의 문제는 그 의원의 문제로 얘기를 좀 비판하시는데 뭐 정치권에서 후한무치한 것들은 비일비재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로 차지하고요. 코너 이름을 후한무치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이제 이동관 이제 내정자라고 알려진 분께서 네. 지금 본인의 지위를 당시에 그 왕수석이었잖아요. 네. 왕수석이 본인의 아들이 학폭이 연계된 걸 알고 당시에 하나 고등학교 이사장에게 전화를 한 게 또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좀 적당히 좀 봐주라. 그 시간 동안 전학을 좀 시킬게요. 이런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실로. 그건 뭐냐면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건 아버지 마음 이해해요. 네. 하지만 이거는 불공정이에요. 네. 불공정을 본인 스스로 집행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방통위원장의 내정자로서 내정이 된다면 과연 그 자질이 그 국민들이 납득하겠냐 그거고요. 저는 여기 보면 공익제보자 A씨에 대해서 이분이 인터뷰하는 과정에 가장 뼈아픈 게 마지막 단락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통 가정의 아이였으면 학폭이 열고 징계했을 거다. 이겁니다. 여기서 공익제보자는 이제 하나고의 당시 재직 중이던 교사분을 일컫는 얘기고요. 일단 그래서 이 도덕성 학폭 논란 하나가 있고 그다음 예전에 뭐 방송과 관련해서 이동관 수석 당시에 있었던 뭐 미디어법 통과라든가 여러 일 때문에 이제 이중적으로 이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 장 소장님 보시기에 이제 용산의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여론을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지명을 바로 강행하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좀 살피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여론이 어떨까? 우리는 그냥 가해자와 피해자 이 두 양쪽에서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약간 형사 합의했으니까 불기소 처분한다. 네. 약간 검찰적 시각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거 생각보다 이게 이동관 특보가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다. 네. 정순신 씨 사건이랑은 좀 다르다. 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니 지지율이 10%로 떨어져도 우리는 임명을 강행할 거야. 왜? 방송을 정상화해야 되니까. 왜 방송을 정상화해? 내년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방송계의 정상화. 김준우 앵커가 이게 앵커를 못 보고 네. 장성철이 여기 보수파 패널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방송의 정상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가? 네, 저희 다 인정해 주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뭐 이동관 수석을 강행해서라도 네. 이번에 임명하려고 하는데 또 실무적으로 또 봐야 될 게 있잖아요. 청문회. 네, 자녀 임기가 8월 31일인데 네. 그때 자녀 임기를 한다 그러면 청문회 이번에 해야 되고 또 9월 달에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 또 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번 청문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 학폭 논란을 더 증폭시킬 수가 있다라는 실무적인 판단인데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임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당초에는 이동관 수석이나 이동관 수석 측이 해명한 내용을 듣고 원만히 합의했다, 과장됐다, 그리고 다 뭐 별일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믿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 우리 이 시간에서 장윤성 기자가 얘기를 한 인권위 진정서 내용을 들어보면 네. 상당히 저는 그때 충격적이었었거든요. 그것이 좀 과장됐더라도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4-5명, 진정서 제출한 사람은 2명. 그 진정서를 한번 대통령실에서 읽고 다시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 통과 안 해도 임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방송을 정상화시키고 내년 총선을 이기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지 국민들이 그 내용을 들으면 어떻게 판단할까? 청문회 과정 중에 민주당 의원들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면 그 진정서 계속 줄줄이 읽겠어요. 그러면 국민 감정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아요. 서영주 부대변인님 이럴 때마다 장 소장님이
대변인님 할 얘기 다 해서 네. 분량 다 가져가니까 그런 식이죠. 네, 좀 방송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방송을 정상화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봐서 그래요. 이제 뭐 이제 이동관 내정자 빼고요. 네. 안 하시는 게 맞고. 네. 그게 이제 본인들 용산에서는 득점 포인트예요. 야. 근데 이제 고집이 워낙 세시니까 밀어붙일 거는 같아요.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방송 정상화. 저는 저희 측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얼만큼 정상을 해야 되죠. 저희 민주당이 봐서는 방송 자체가 이미 기울어졌다고 봐요. 물론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 많이 하는 언론은 없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정부와 비교했을 때는요. 문재인 정부는요. 수만 쉬어도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외교안보 다 망쳐지고 있지만 이 정도 비판하는 걸 가지고 언짢아한다. 그래서 이 자체도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방송 정상화가 아니라 방송 장악이죠. 이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방송의 정책들을 하는 것들도 잘못됐지만 이동관 전 수석에 대해서 내정자로 계속 이런 학폭 논란이 있는데 고집을 한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게 바로 용산도 후한무치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항상 용산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는 장해찬 최고위원도 여러 걱정들을 듣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나와서 하기도 하고. 근데 어제 이재호 상임고문님 모셨거든요. 근데 봤어요. 네.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네. 표현의 자유를 못 누리시더라고요. 방송이 정상적인데 근데 약간 강행해도 된다라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의 좀 추이를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그다음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보는 그 패널 분들 중에서 제일 민주당 진짜 핵심 인싸는 서영주 부대변인. 제가 봐도 그래요. 네. 아, 진짜요? 네. 정보값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부담되네. 그래서 진짜 이제 이 혁신위원장 낙마 이후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뭐 대략 난감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웃고는 있는데요. 이게 혁신위원장을 처음에 첫 단추를 끼는 건데 이 혁신이라는 것들이 무거운 거예요. 네. 특히나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정당에서는요. 혁신이라는 거는 새로운 사람이 와서 특히 외부 인사가 왔을 때는 그 무게감과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작점부터 9시간 만에 이런 논란에 휩싸여서 말하자면 사퇴를 한 거죠. 거기 사퇴를 했는데 그냥 사퇴를 한 게 아니라 그 선정 과정에서 지금 당대표가 좀 너무 소통을 안 하고 독단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 논란이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래서 지금 혁신의 내용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내부에서 해야 될 텐데 형식, 그다음에 절차, 그다음에 좀 말하자면 계파 간의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어서요. 그다음 혁신위원장에 누가 오려고 할까? 라는 걱정이 가장 큽니다. 현재 사태를 서영주 부대변인은 대략 난감으로 정리하셨고 장 소장님께서는 이미 글렀다? 네. 이렇게 보신다고요? 네. 아니 민주당은 혁신을 할 집단이 아닌 것 같아요. 혁신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김남국 의원 건 관련해서 본인이 자진 탈당하고 난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네. 자진 탈당하기 이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네. 국민적인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지율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결정을 못해요. 돈봉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상당히 문제 있어. 저 사람들 제명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강제로 탈당시켜야 돼. 어떤 윤리위에서의 조치가 필요해라고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에서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뭘 혁신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혁신이 필요하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문제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내경 같은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하겠다라는 생각과 판단 그리고 검증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과연 혁신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혁신을 하려고 하냐고요.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약간 궤도가 이탈이 됐으니까 리셋을 해서 궤도 수정을 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민주당으로 거듭납시다. 라는 것 때문에 혁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내정을 하려고 했다라는 모습. 그리고 그분이 주장한 것을 봐보세요. 과연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가 맞냐고요. 이것은 혁신을 포기한 거고 이재명 당대표가 됐어. 혁신 필요 없고 그냥 나를 지켜줄 사람, 나를 보호해줄 사람, 나를 옹호해줄 사람이 필요해.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냥 당은 생각하지 않고. 서영주 부대변인 내년에 출마하셔서 배지 달아야 되는데 이래경 저 혁신위원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역에서 얼마나 막 많은 분들이 혼나겠냐고요. 본인만 생각하는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한 민주당의 혁신은 이미 글렀다.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의 출마 문제는 자칫 거론 잘못했다가 저희가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아니 아직은 아직 괜찮습니까? 네.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확정적인 건 아닙니까? 선거는 안 걸릴 거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 난감이라고 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비판해. 장 소장님이 얘기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할 말은 없어요. 입이 이렇게라도 할 말이 없는데 뭐 돈봉투 사건 부분, 김남구 의원의 코인 사태 이런 부분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재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당이 좀 더 좀 생동감 있게 움직이지 못하거나 그래서 혁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혁신이 필요해서 혁신의 어떤 요인들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주장을 해서 혁신위원장을 데려왔는데 그 혁신위원장 자체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람을 또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산 넘어 산에서 산이에요. 하지만 민주당이 혁신을 할 생각이 없다. 뭐 그럴 자격도 없다. 이거는 조금 너무 지나친 비판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혁신 과제도 사실 대개는 좀 분명해요. 이 현안들 어떻게 처리할지, 공천룰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현역들 어떻게 평가할지 이런 것들일 텐데 누가 혁신위원장 해야 됩니까? 좀 전에 아니 추미애 전 장관 씨. 아유 큰일 납니다. 조국 전 장관. 아유 그러니까 그게 숙제예요. 내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검토를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래경 씨에 대한 어떤 이런 첫 단추가 잘못되다 보니 외부 인사를 모셔오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렇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은 촉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뭔가 혁신위원장으로서 새롭게 본인이 길을 닦는 게 아니라 이건 뒷수습하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난감한 거예요. 이미 글렀다니까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서영주 부대변인 누구를 선임하겠냐고요. 그래서 2명으로 압축. 일단은 이제 이름을 찍을 수는 없고 제가 보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혁신이라는 건요. 그 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생각보다는 조금 반대편에 있는 분. 그러면서 중도를 지향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가야 됨이 맞아요. 이래경 씨는 너무 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끄집어 왔다는 게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뭐 이재호 전 특보 얘기하시는데 뭐 그럼 좋죠. 아니 하지만 어제 제가 여쭤봤어요. 안 하신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조금 당내에서 수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총을 원래 오늘 하기로 했는데 월요일 날 할 거거든요.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내부 논의를 하고 내부에 우리 원로들이나 오랫동안 이제 당에 대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한 분 거론되는 분이 있고요. 또 외부에서도 지금 뭐 젊은 층의 교수분들이나 좀 이렇게 좀 신진 세력들에서 좀 모셔오자. 이런 것들이 좀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러한 지금 민주당 중요한 건 지금 이래경 씨 부분이 굉장히 민망하게 됐지만 또 이걸 기화로 해서 또 새로운 또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저희는 민주당은 그렇게 혁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런 민주당의 모습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혁신위원장을 선임하려고 했으면 진작 저렇게 했어야 해요. 진작에 누가 좋을 것 같아요. 뭐 얘기도 들어보고. 서영주 혁신위원장 어때? 서영주 혁신위원장. 저분은 배지 달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런 무책임한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가 리더십과 권위를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권 인사 문제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잖아요. 왜 검증을 제대로 못했냐? 왜 자기네 쪽 사람만 그렇게 장관 시키려고 그러고 기관장 시키려고 그러냐? 다른 좀 폭넓게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은 그보다 더해. 그래서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비판을 해요? 그래서 저도 며칠째 지금 이제 방송에 나가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죠. 근데 이제 뭐 저 당직자니까 방어를 해야죠. 해보세요. 방어를 하는 유일한 것들이 물론 실수를 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이 첫 단추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계기로 해서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본인 사람만 안 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는 그런 뭐 불안한 요인들은 제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조금 더 그런 의도들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아주 합리적인 사람들이 혁신위원장을 올 공산이 크다. 근데 어렵겠지만 그런 반론이 있잖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혁신위의 권한이 별로 없을 거다라는 것이나 혁신위가 안을 내도 당에서 안 받을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당내 개파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분단까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채용 공고를 낼 때 연봉은 얼마, 대우는 얼마, 처우는 얼마 이걸 이제 확실하게 해줘야
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내가 가서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네. 되는데 이번 건은 그런 게 없이 그냥 잘해줄게 정권 줄게. 하지만 이제는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처우를 얘기할 거예요. 정권 중에도 뭐 정치 혁신 아니면 공천에 대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공천권에 대한 일부분에 대해서도 결정 권한을 줄 테니 혁신위원장으로 와주십시오. 아마 이런 구체적인 제안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내 사람 심으려고 했던 오해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오구사사님이 나른한 오후에 각설하고 패널 두 분의 합리적인 말씀에 속이 시원하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듣고 있는데 업무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정치권 분 관계자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 서영주 부대변인입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옷이 잘못됐다. 그래서 옷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필요한 것은 혁신이가 아니라 비대위가 필요하다.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한 민주당은 국민의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가 넘고 내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보다 뒤처지거나 비슷하거나 이거밖에 안 돼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제대로 된 판단과 결정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사랑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빨리 물러나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셔라. 그래야 서영주 부대변인님이 내년에 배지 달 수 있다. 아니 장 소장님이 어제 방송 들으셨지만 이재호 고문님께서 양당이 모두 당대표를 빨리 내리는 쪽이 선거를 이긴다고 하셨어요. 우리 장 소장님 직구줘요. 저 당직자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당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 결국에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사퇴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는데요. 하지만 애정이 있는 그런 좀 조언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나 뭐 사사건건이 무슨 뭐 실수를 발생할 때마다 사퇴해라. 그리고 당신이 없어야 대안이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저는 조금 더 본인들이 대안을 가지고 그런 비판하는 분들은 사퇴를 해야 이런 대안을 내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그냥 막무가내 주장밖에 안 들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재명 당대표가 왜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냐면은 너무 무책임해요. 왜냐하면 이래경 이분 논란이 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제가 이렇게 잘 아는 분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임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함세웅 신부 등 야권의 원로분들이 저한테 추천을 해 주셨어요. 제 책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논란이 막 증폭돼가지고 여러 가지 왜 그분 이렇게 임명하시려고 했어요? 이거 사퇴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때 입을 다물어버려요. 그러면서 그냥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냥 당대표 무한 책임지는 거죠. 무한 책임이 아니라 가로 열고 가로 열고 한을 다 없애버리고 무책임이에요. 무책임.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그런 당대표를 믿고 어떻게 내년에 선거를 치를 것이냐. 저는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비판을 또 감내를 해야 되겠지만요.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도 그랬습니다. 당대표 자리는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그 말을 뱉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입에서 본인이 무한 책임지겠다는 발언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이래경 씨 사태를 겪으면서 무한 책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의총이 12일 날 열립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상임위원장부터 지금 이래경 씨 선임 과정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치열한 논의 안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책임의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보일지는 그때 가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 이제 많이 해서 또 딴 얘기 또 해야 돼요. 말씀하시죠. 이재명 당대표의 무한 책임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책임이라는 단어랑 똑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안 얘기 한 두 개만 좀 짚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 선언했습니다. 이제 광양에서의 뭐 폭력 진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완전 이제 경색 국면이 된 건데.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고 또 지금 요즘 또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도 이제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이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뭐 김문수 위원장 사퇴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 소장님부터 답변을 좀.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한국노총의 대화 중단이 무책임하다 이런 식의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보수 쪽과 경사노위 여기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조들이 불법적인 폭력적인 시위와 집회를 하면 당연히 엄정한 공권력 집행이 필요해요. 그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노사 정책에 반영을 해야 해요. 근데 솔직히 경사노위가 그동안 뭘 했는지 우리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대통령께서 노조 개혁해야 돼, 경찰청장이 나와서 엄정한 법 집행 이거밖에 없었지. 정말 경사노위가 뭐 노사 다 모아가지고 자 사회적인 합의 이끌어냅시다 이런 역할을 한 걸 못 봤어요.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세력이 이 노조 문제도 잘 처리해야지 극단적인 대결 그리고 좀 과잉 대응 이것은 좀 아니다. 서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국노총의 노사정 탈퇴 부분. 근데 이 정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이 사회 노동자들은 약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초창기부터 했던 게 뭡니까? 그들을 건폭으로 지정하고요. 불법 시위자로 지정하고요. 대화하지 않고요. 결국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짓누르려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특히 짓누르려고 해요. 그런데 과연 이 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뭐 화이트 칼라나 기득권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에게는 진짜 국민 같고 점잖고 멋있어 보이겠지만 정말 아둥바둥 현장에서 나 좀 살자 하고 목소리를 이 현장에서 땀 흘려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진짜 국민이에요. 근데 이런 국민들이 불법이나 일부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들 다 그냥 나쁜 사람을 치부하고 있다는 그런 자체에서 한국노총이 이제 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국정 철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나라가 잘못 굴러가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경산노위 위원장부터 임명할 때 잘못됐던 거예요. 김경수 위원장 뭐 합니까? 놈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화와 타협 이런 조정 기능을 하려는 위원장 자체가 자기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니까 한국노총이 튀어나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부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자는 같이 가야 될 국민이지 길들이고 온순하게 만들어서 마음대로 좀 주물르는 그런 대상은 아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김희철 KBS 사장이 수신료 분리만 철회하면 사퇴하겠다라고 했는데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퇴하시기 전에 저희들 출연료부터 올려주시고 사퇴하셔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수신료는 분리징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부분 가지고 사장을 바꾸고 아니면은 KBS라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게 이 정부의 아주 치사하고 옹졸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 임명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방송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든 집단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치고 들어갑니다. 이 정부가 그래서 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신료 부분은요. 분리징수와 통합징수 부분이 있을 때 통합징수는 이미 법원과 헌재가 이거는 인정을 한 겁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징수는 합법적이다. 했던 것인데 이거를 국민들의 정서로 갈라치기 위해서 2,500원 안 내도 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국민들은. 하지만 공영방송으로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거쳐서는 안 되고 시행령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국회로 넘기십시오. 제가 그 말 드립니다. 사퇴 해결은 바로 안 되겠죠? 이 카드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럼요. 네. 또 본인들이 원하는 또 KBS 사장 또 뭐 인선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자꾸 방송 장악하네 뭐 정상화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KBS 얘기인데 제가 KBS 진행하니까 하고 싶은 말을 못하네요. 지금까지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서영주 부대변인과 함께 각설하고 시즌2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또 전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 방송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떨어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올라갈 때요 하다가 그거 믿고 투자했는데 실패했어요. 뭐 이런 원망이 훨씬 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 변호사는 기껏해야 불구속될 것 같아요. 구속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누군가의 이해관계는 상관이 없는데 부동산 전문가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소폭이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뭐 금리 영향으로 보시는 분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닥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뭐
서울 중심으로 봐야 될까요? 전국 중심으로 봐야 일단 될지는. 네, 저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사실 시기열을 봐야 되는데 네.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 아파트 거래량 2006년도부터 통계를 뽑았는데 보통 5만 1,000건 좀 이상이 평균이에요. 월? 연? 네. 월 거래량이 한 달에 네. 5만 1,000건 정도가 전국 아파트 거래량. 네. 아파트만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2만 건 아래로 작년에 막 내려갔었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3만 6천 건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70% 회복됐죠. 네.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의 70%. 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이 끝나고 2009년도에 지금과 비슷한 정책을 썼는데 네. 그때는 이게 거의 5만 똑같이 됐습니다. 평균을 네.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좀 약한 거. 네. 그리고 서울도 평균 거래량이 한 6,100건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저번 달에 3,188건, 그 저번 달 2,978건, 3,000대란 말이에요. 네. 그럼 평소 거래량이 반토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이 또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추세적으로 더 축 치고 올라가려면 한 2009년도에도 대책이 나왔을 때 지금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네. 흡사한데 그러면 한 7천, 8천 나와줘야 되거든요. 좀 약하죠. 네. 약하다는 얘기는 이제 펀더멘탈이 약하든지 소득이 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그때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한 5년 갔죠. 그게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작년 동기간에 이제 거래량과 비교해 보면 조금 회복을 한 거긴 맞는데 늘은 것 같죠. 예. 예년의 평균적인 거에 비추어 보면 아직도 70%까지밖에 안 왔다. 그렇죠. 100점 맞던 학생이 30점 됐는데 네. 50점 된 거죠. 70점은 와야 우리가 조금 확실히 받아주는데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 최근에 6억 언저리의 가격대 아파트 거래량이 좀 더 증가했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뭐 반토막 수준이지만 둘 다 증가했습니다. 6억대 아래도 증가하고 9억 이상 초과도 또 증가했습니다. 네. 도리어 9억 초과가 비중이 더 많이 늘었어요. 더 많이 늘었어요. 네네. 6억대들은 보면 대출액들을 그 특례보금자 이런 평균 내보니까요. 네. 건수에 비교하니까 한 2억 5천 정도에서 3억 정도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6억 이하 주택들이고 그 위에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9억 초과 주택을 특례보금자에 해당 안 되는데 네. 요새 좀 긍정적인 바람이 많이 불고 보도도 많이 나오니까 네. 조금 고가주택 특히 송파구 강동구 서울로 말하면 네. 그런 데들이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까지 가세해가지고 지금 거기가 조금 더 많이 늘었습니다. 훅 떨어졌던 데들이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군요. 예, 맞죠. 회복 중인 거죠. 네, 예, 예. 말하자면 이렇게 지역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초 네네. 강남이 조금 안정권이면 그 옆은 조금 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송파 강동이 지금 제일 그렇고 그렇다고 할 수 있겠군요. 네, 네. 노원도 그렇고요. 네. 노원도 많이 떨어졌다가. 네. 최근에 그 추경호 부총리는 이제 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DSL 예, 예. 규제도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조금 더 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걸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워딩을 좀 보면 되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를 검토할 것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뭐 이미 시나리오는 다 짜놓은 것 같고 이게 사실 IMF나 OECD에서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풀어주면 네. 유동성이 늘어나서 긴축이 안 되니까 네. 통화 정책하고 배치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물가도 안 잡히고 경제가 계속 불안한 속에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좀 의아스럽고 네. 그동안 시장 논리에 맡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시장 논리에 맡겨야죠. 지금 무주택자들이 그 전에 집값 고통으로 인해서 폭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는데 그걸 생각한다면 사실 있는 분들 위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정책이 그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 같아요. 네. 지금 전세 피해자들 보면 원금 회복 안 됐잖아요. 이런 거랑 대비해 보면 약간 공정은 좀 떨어진 것 같고 네. 다만 이해는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역전세로 인해서 네. 주택가격이 더 폭락할까 봐라는 명분은 있는데 뭐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폭락하면 알아서 사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 가면 네. 수요 공급에 맞춰서 균형점이 되면 알아서 사거든요. 네. 조금 너무 좀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 어차피 이제 금리가 계속 더 이상 이제 오르진 않고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쨌든 또 한번 쭉 떨어졌으니까 실수요 중심으로 조금 이제 거래량을 회복을 한 거고 그러면 교수님 논리에 따르면 예를 들면 지금 거래량이 오히려 정상 거래량이고 이전은 오히려 명끌 뭐 공포 매수 이런 것 때문에 패닉 바잉 뭐 이런 것 때문에 30% 정도가 오히려 이렇게
거품이 꼈던 시장, 부동산 시장이 그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품이 꼈을 때가 아까 말씀드린 평균 16천 건인데 네. 박근혜 정부 때 전세 대출이나 빚내서 집사를 할 때도 갑자기 10,000건대로 올라가요. 네. 막 2배 이상 올라가고. 네. 또 노무현 정부 때도 막 12,000건 올라가고 막 집값 미친 집값 네. 할 때 그 요번에 우리 영끌 할 때도 15,000건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평균을 넘어선 게 8,000, 9,000 넘어가면 사실 폭등장 비슷하게 가는 거고 네. 6,000, 7,000은 이제 평온한 어떤 물가 상승률에 맞춘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 이하하고 격차가 너무 심해요. 지금 네. 저희 나라가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회복된 양이 너무 미흡하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예전처럼 못 살아날 것 같은 가능성이 많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000건까지 가는 건 이상한 거고 교수님 보시기에 이상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한 10,000건이나 뭐 그 정도까지는 가는 8,000만은 돼야 이게 상승이라고 저도 얘기할 텐데. 상승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거품이 없는 시장, 실수요 그렇죠. 중심의 시장이면 그 정도는 7, 8천 리즈너블하다, 정도 합리적이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때는 저도 인정하겠죠. 네, 그렇군요. 네. 일단 뭐 이 금리 부분은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가장 큰 영향이잖아요. 그동안 뭐 무슨 주택 뭐 신도시 만들고 뭐 무슨 지식정보 타운 만들고 네. 어디 만드는 공급 정책의 핵심이었다는데 알고 보니까 뭐 금리가 결국 가장 과잉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이 폭풍이 지나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금리가 이제 어떻게 뭐 계속 유지될지 어떻게 아니면 내릴지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동산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내릴 일은 당분간 없다고 보거든요. 없다. 올해 말까지 올릴 일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호주하고 캐나다가 호주는 올렸잖아요. 4%로 최근에 2번 정도 스킵을 하고 나서 지금 요번에 올렸단 말입니다. 그 네. 이유가 물가나 어떤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올렸단 말이에요. 선제적으로. 네. 근데 캐나다하고 여러분들이 아시기 캐나다, 호주, 우리나라가 그 경제 시스템 구조가 비슷해가지고요. 금리 올리는 게 거의 비슷해요.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호주가 올렸어요. 근데 네. 이찬희 총재가 얼마 전에 얘기하셨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호주도 올리는 거 봐라. 네. 이게 중요한 말이죠. 호주도 올리는 걸 봐라. 그러니까 우리도 안 올린다라고 믿지 마라. 우리 올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저번에 저 금통위 동결 발표할 때. 네. 나머지 금통위원들이 100% 전부 만장일치로 3.75%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열어놨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보고 데이터를 네. 보고. 근데 미국이 어때요 지금? PC나 물가가 안 잡히잖아요. 퍼펙트하게. 네.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안 올려도 지금 금리 차가 심한데 게다가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은행채가 만기가 한 126조가 돌아와요. 하반기에 네. 은행들이 그 은행채를 이제 내면 금리를 높여야지 이제 투자금이 들어오니까 은행채 금리가 약간 올라가지고 지금 대출 금리가 또 한 0.38% 올랐습니다. 그 기사는 또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3%대로 하락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3.9%에서 6.98이에요. 최고가. 그렇죠. 그러면 중간 평균 대출 금리를 계산해 보면 4.4%가 나오더라고요. 네. 현재 데이터로. 네. 그러면 언론상에서 4.4%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그 혹세무민하게 3%대 3%대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최고는 6.98%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좀 공정하게 좀 보도를 내주면 우리 시민들이 가셨다가 3% 받으러 갔다가 3% 해당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 볼멘 소리가 나오는 그런 보도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좀 마음이 드네요. 일단 매도 시장은 그렇고 전세 네네. 시장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렇죠,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역전세에 해당할 수 있는 게 50%가 넘는다라는 네네. 분석도 지금 내놓고 있고 맞아요. 네. 하반기에 이게 지금 역전세난이 장난이 아닐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난이 아닌 수준의 좀 위험한 수준이니까 네. 추경호 장관도 이제 대책을 내겠다고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예. 없다라면 대책 내겠다는 얘기를 안 하겠죠. 무리해서. 이거 네. 무리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무리를 하더라도 아까 표현에 뭐라 그랬어요. 선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별 안 된 데는 결국은 전세난에서 구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중채무자라든지 과도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구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시장에서 결국은 터질 것 같아요. 네. 터지는데 그 농도의 차이죠. 농도의 차이인데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자체에서도 전세 역전세는 아닌데 그렇죠. 입주 물량이 더 터지면 당연히 더 가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어요. 올 가을부터 역전세난이 시장의 하방 변수를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조심하셔라. 연말까지 보시라. 그 얘기거든요. 서울 강남 4구가 지금 24,400세대가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강남 4구만. 네. 서울의 적정 물량이 35,000인데 네. 25개구 중에 4개구에 24,400개가 몰려 있으니
네. 대단지까지. 네. 그리고 또 은평구 이쪽도 뭐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걸 계산하면은 올해 만만치 않은 역전세 난 시장이 벌어진다라는 걸 예측하시고 실제로 의무경매 물건이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시장이 아직도 변동성이 많다. 너무 언론에서 뭐 바닥이니 뭐 상승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게 시기별로 쭉 갈지는 아직 퀘스천이 많아요.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무리해서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도 그렇고. 사실 근데 이제 전세 계약 구할 때도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세를 새로 구하시는 분들한테 호기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공급이 네, 늘어나고 있고 전세 가격이 지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하방 느낌. 하방 횡보죠. 네, 그렇죠. 하방성 횡보. 예. 네, 조금 내려가고 있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동안 그 금리 영향도 어차피 또 맞죠. 있을 건데. 네. 근데 여기서 겨우 전세값이 잡혀가는 상황에서 또 역전세난을 우려해가지고 규제 완화를 해주면 또 같이 다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까? 네. 일부 지금 낙폭 과대했던 데들이 네. 전세 가격도 1억씩 올랐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내린 거예요. 그렇죠. 30-40%.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이 아직도 버겁기는 해요. 네. 근데 신용이 좋은 분들 있잖아요. 네. 신용이 좋은 분들은 3% 후반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약간 강남 기준인 것 같네요. 그거죠. 맞죠. 네. 좀 그런 부분을 빼고 나머지 시장들은 뭐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도리어 전세 하락폭이 심화되고 있는 데가 많아요. 대전도 지금 하락이 심화가 됐고 부산도 다시 줄이지를 못하고 하락하고 있고 서울은 이제 매매가 상승이라는 호재라는 어떤 보도들이 많다 보니까 전세가가 덩달아서 올라가는데 지금 매매도 약간 정체기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난 것처럼 전세도 물량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경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 경쟁하면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담합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담합하는 게 좀 일부 보이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주인들이 뭐 내놔가지고 말 듣고서 전세 10억에 내놨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9억에 내줘 그러면 공인중개사분들은 그러지 10억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 달 넘어가면 못 버텨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땐 가을에 나타날 것 같아요. 미분양 물량도 예전 특히 지역 언론 같은 걸 보면 막 부산, 대구 막 계속 미분양 소식이 막 내려오잖아요. 네. 거기도 지금 문제는 서울 외에는 좀 다른 지역은 좀 심각한 거죠. 네, 좀 그렇습니다. 네.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뭐 일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뭐 5대 광역시나 대도시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최대한 수요자에 맞춰서 가격을 낮춘 것들은 완판이고요. 네. 조금이라도 틈을 벗어나면 뭐 수요자들이 아주 냉정하게 외면합니다. 뭐 0% 뭐 2% 이런 데 많거든요. 계약률. 다시 취소하고 계약금 돌려주고 다시 정비해서 다시 분양하려고 그래요. 분양가 낮춰서. 서울은 이제 요즘 호재 때문에 약간 받쳐주고 있고 영끌하고 이제 전매 제한 뭐 이것 때문에 좀 붙는 영끌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 무순위 줍줍이 좀 존재하다 보니까 좀 투자 수요가 좀 가세했죠. 근데 이분들이 실거주 폐지가 지금 안 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약간 혼동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분양하는 것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분양하는 것들이 가격이 좀만 높으면 또 미분양 현상이 나오면 너무 빨리 나오는 거고 제가 볼 때 연말 정도 가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미분양은 이제 분양을 안 했으니까 안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6월부터 아마 분양할 겁니다. 제가 볼 때.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반기 올해 하반기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총평? 일단 제가 볼 때 가을 초 9월 정도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갈 수는 있는데요. 가을 이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리스크나 만약에 보이는 리스크들이 터질 것들이 많잖아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PF 문제도 있고 뭐 자영업자 유예 사안 그 부분도 여러 개 겹쳐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이슈가 하나 트리거가 나오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방성 횡보를 하다가 하방성 스텝다운식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빠르면 하반기고 늦어도 내년 초부터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 따라 소득에 따라 실수에 따라 계획을 잘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한문도 서울 디지털대 부동산과 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해서 잠시 진행을 맡고 있는 김준우입니다. 시사본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